아, 한민족 원로회 원로 지도자 여러분 뵙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역 때부터 제가 존경하던 이 선배님도 여러분 계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장전봉 사장님, 우리 유현택 부시장님, 이외에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다 뵙던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또 세계로의 도약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 말씀드립니다. 4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민족 원로회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좀 고사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면면도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뿐이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9년 전서부터 안동 도산에서 퇴계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선비정신 이거 좀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역할 좀 하고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나선다는 것이 그랬습니다만은 또 거듭 요청을 하시고 저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 퇴계 선생의 삶을 포함한 이 선비정신이 오늘날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난 9년 동안 절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은 다른 분들보다도 원로 지도자들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도층 모두가 다 선비정신 갖고 살아야 되지만 저는 지도층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가장과 주부가 해야 됩니다. 자식이 따라오게 하려면.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는 우더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지도층이 먼저 해야 됩니다. 현직,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하고 벗어나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과거 조상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때가 돼서 현직에 있을 때는 현직에서 열심히 하고, 때가 아니다 해서 물러났을 때는 또 물러난 상태에서 세상과 계속 호흡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나와 내 목숨을 선택하라고 지부상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로 여러분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사회 지도자와 선비정신입니다. 요즘 지금 참 얘기 꺼내기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엄청난 일로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원로분들도 참 상처가 큽니다.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중에서 더 좀 살펴보면 결국은 역량이라고보다는 자질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특히 선비들에게 배울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바로 그분들은 평생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시던 분들입니다. 그 점이 우리하고 가장 차이가 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몰라서 잘 살면 되지, 빨리 가면 되지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사람, 자질, 우리 조상들에게서 인간됨을 가장 중시한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선비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이 퇴계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합니다.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국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왜 선비에게서 배워야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같이 공유한 다음에 두 파트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제가 8년 반 동안 안동 도산에 머물면서 제가 그때까지 알았던 퇴계 선생과 거기 가서 듣고 알게 된 퇴계 선생은 아주 다른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감동하고 쇼크 먹고 이거 세상에 좀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좀 더 넓혀서 모두가 다 좀 더 개인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우리 사회는 좀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1부에 담았습니다. 2부는 제가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그 옛날 선비정신이 왜 필요한가?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는 것도 현직 때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한번 엮어서 봤습니다. 선비정신이 필요한 까닭, 바로 국민 행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선비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선비정신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나?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선비정신이 왜 더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서 끝날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지 드디어 모든 것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돈, 권력, 명예보다도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외형적인 성취, 언제든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물질적인, 외형적인 성취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에게서 배워야 된다. 왜 배워야 되느냐? 바로 그 시절과 요즘 우리의 차이를 아주 간명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편리합니까? 퇴계 선생은 여기 보름 걸렸어요, 안동에서. 저는 3시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목과 갈등이 점점 갈수록 심해져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한 2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남 알 것 없어요. 나라야 어떻게 되건 회사야 어떻게 되건 나.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 옳은 길인지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하는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도 돈 있는 부모는 자주 찾아뵙고 돈 없는 부모는 안 가요. 형제간에도 유산 다툼할 때 보면은 남보다 더 합니다. 바로 나하고 바로 돈밖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안 남기 때문이 아닌가. 옛날 그분들이 살 때는 정말 가난했고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정은 화목했고 우리 사회는 정말 동방예의지국으로 가는 곳마다 서로 배려를 했어요. 저는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 함께가 중요하다. 또 돈도 중요하지만 옳지 않은 거 잘못 먹었다간 탐관오리 된다. 바로 무엇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을 중시했던 삶이 아닌가. 우리도 이제 풍요하고 편리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참 선비정신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밖에 모르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남도 배려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는 이것은 바로 저는 리더가 먼저 솔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리더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따라옵니다. 너너
안연편에도 보면 자솔이정이면 숙간부정이리요. 리더가 바르게 인솔할 것 같으면, 이끌 것 같으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제가 8년 반 동안 9년째 지금 퇴계 선생의 고향 안동 도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분당입니다. 퇴계 선생의 채취가 남아있는 도산서원, 그리고 그 산 너머에 있는 퇴계 종택, 그 바로 뒤에 도산서원 선비문화의 수련이 자리 잡고 있고, 저는 지금 9년째 오시는 분들에게 퇴계 선생에 대한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현직 때 너 그만큼 바쁜 자리에서 일했으면 됐지. 뭐 그 나이 되도록 일하느냐. 너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 그 친구 잘못 얘기한 겁니다. 전 일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안동 유림들이나 퇴계 후손들은 안동의 선비정신, 퇴계 선생의 그런 어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해줘서 고맙다. 제가 뭘 안다고 현창을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학자들도 계시고 더 가까운 그분들의 후손들도 많은데 저는 일도 아니고 현창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9년째 여기에 머무는 것은 바로 제가 타의로 거기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있으려니까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게 알려고 책을 봐도 머리에 잘 안 남기 때문에 퇴계 선생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간관계가 존경스러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분은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일자무식인 어머니가 33살에 혼자 되시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자식에게 몸가짐을 가장 강조한 점,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갑 중에 갑인 퇴계 선생이 집안의 부인들, 며느리, 맞손부 등등 여성들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살피는 거예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둘째 며느리 아이 없이 신혼 초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개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던 시절에 특히 그 앞장섰던 선비 중에 최고 선비인 퇴계 선생이 바로 실본시키라고 맏아들에게 너 재수 실본시키라고 그럽니다. 실본이 뭡니까? 근본을 잃게 하려는 게 뭡니까? 시집 보내도록 친정에다 얘기하라. 정말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와 같은 휴머니스트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그 당시 선비들한테 받았겠습니까? 비난보다, 문화보다, 풍습보다, 제도보다 인간을 중시했다. 이런 걸 내가 들으면서 또 그 밖에 사회적인 약자, 대장쟁이, 그 당시 천민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나이 26살 아래인 그 새카만 후배가 퇴계 선생 가장 주종목인 사단 칠정을 갖고 논변을 걸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8년 동안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 이런 등등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퇴계 선생의 겸손과 남을 보살피는 배려에 들을 때마다 감동을 했어요. 진짜 선비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도 존경을 받았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근데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오늘날에도 정말 존경받겠구나. 근데 저는 어떻게 살았나? 아주 잘못 살았어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주 잘못 살았어요. 저는 이대 독자로서 여자 보기를 아주 희한하게 봤어요. 제일 큰 피해를 저 어릴 때는 우리 여자 형제, 저희 육남매 제가 외아들이니까는
누님하고 동생들이 피해를 받고 결혼해서는 우리 집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전 몰랐어요. 퇴계 선생한테 저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또 제가 여기 저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지만은 이 일 하다 보니까 갑 중에 갑, 예산에서도 총괄 쪽 장창까지 했어요. 저는 아주 움켜쥐고 야무지게 한다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오신 분한테 조금 더 잘해줄 수 없었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현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아있는, 제가 64살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좀 더, 우리 집사람도 좋아하겠지. 또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좋아하겠지만은 그것이 제가 과거에 하지 못한 것에 얼마나 만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에게 지난날에 저같이 살지 마시고 퇴계 선생처럼 참 선비처럼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이 다른 데 와서 뭐 골프 치고 뭐 친구들하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 제가 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좋은 음악이 있으면 자꾸 틀지 않습니까? 영화도 좋으면은 흘러간 영화 좀 보는데 전 라이브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가까우냐? 퇴계 선생의 삶, 우리 모두가 대단한 학자고 근엄한 삶을 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하고는 조금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는 바로 70평생 살아가시면서 배우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에요. 검소, 청렴, 솔선수범을 하셨어요. 그 당시도 감동을 줬어요. 그 갑 중에 갑이에요, 퇴계 선생은. 역대 임금님이 퇴계 옆에만 있어도 인심이 모아지니까 퇴계 나와라 했어. 그것처럼 갑이 어딥니까? 바로 이런 퇴계 선생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는데 특히 저의 마음을 찡하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인간 취급 안 해드는 종들한테까지 또 지금보다는 여자들, 집에 여자들 제가 아주 특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집안 여인들에게도 지극정성 보듬었고 나이 새카만 아들, 손자보다도 더 어린 제자들을 정말 대하신 걸 보면서 퇴계 선생이 존경받는 이유는 학문이 아니고 실천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한문을 사용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 중에 90%가 문맹자예요. 10% 한문 아는 사람 중에서도 퇴계 선생의 학문과 다른 학자들의 학문의 차이를 인식해서 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0%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종을 함부로 대하느냐, 종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하느냐, 집에 들어가서 거들먹거리는 다른 남성들하고 달리 정말 마음을 살피는 그런 것은 남녀노소 기천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퇴계 선생의 성취 과정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평범한 과정이었어요. 퇴계 선생은 태어나실 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7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랑방 교육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핸디캡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성취 과정이 그야말로 어떤 결정적인 위치에 가지도 못했고 결정적인 이벤트에서 큰 공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저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감동적으로 대하느냐, 이것의 누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대인들도 최고 통치자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고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도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가 퇴계를 알고 실천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퇴계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롤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퇴계 선생의 그 삶의 현장을 좀 안내해 드리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계 선생의 삶 정말 넓고 깊습니다. 지금 이 석사학위 논문이 이 수백 편이고 박사학위 논문도 100여 편이 넘습니다. 이번 11월 말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국제 퇴계학회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로 참여해서 열리는데, 그게 26번째 국제학술회의입니다. 40년 전서부터 세계의 학자들이 퇴계를 연구하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64살에 내려가가지고 기본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퇴계 선생의 삶을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퇴계 선생이 살아간 그런 이야기, 그 중에서 제가 감동하고 후회하고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 내용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성장기에 사랑방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의 훌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93살까지 천수를 누리셨어요. 막내 손자 퇴계가 22살까지 살아가면서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얘기를 자인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아주 낮은 지방 배설을 했어요. 봉화의 훈도라고 요즘 하면 학교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린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으로부터 정권을 찬탈당하고 귀양 가서 사약까지 받는 일련의 정치적인 참상을 보고 벼슬을 던지고 고향으로 물러났습니다. 사륙신 생육신도 그때 했지만 그분들과 퇴계 할아버지는 괴를 달리합니다. 괴를 달리하면 그 정도의 차가 상당히 큽니다. 사륙신 생육신은 단종과 면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문종으로부터 부탁도 받았습니다. 많은 시골 학교 선생님에 해당되는 퇴계 선생 할아버지가 단종하고 무슨 그냥 평생 직장 눈 딱 감고 지내면 될 법한데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때만 되면 단종이 넋이 계시라고 생각되는 영월이 보이는 국망봉이라는 봉우리, 제가 올라가 보니까 3시간 왕복 걸리는데 아마 그때 등산화도 없고 등산복도 없던 시절에 아마 퇴계 조부께서는 한 4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거기를 다니면서 향을 피워서 제를 올렸어요. 걸렸으면은, 발각됐으면은 퇴계 선생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십 년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존경스러운 삶을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퇴계는 바로 샛길, 구부러진 길이 아닌 정도, 바른 길로 살아가시려고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할머니보다 더 영향을 끼친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33살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홀로 됐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안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일, 농사일, 양잡일 다 하셨어요. 그래도 혼자의 힘으로서 가사를 충분히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늘 근면 성실하게 밤낮 없이 일하고 또 그러면서 또 충분히 가정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미안해했어요. 퇴계 선생의 근면 성실과 배려, 성김의 삶은 바로 어머니의 등에 엎쳐서, 막내 아들 어머니의 등에 엎쳐서 어머니의 땀 냄새를 가슴으로 느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때만 되면 과부의 자식은 세상에서 그때도 버릇없다, 교양 없다 하고 비방을 하니까 너희들은 남들보다 100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몸가짐과 행실이다.
퇴계 선생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근데 문자를 모르셨다.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훈도와 형제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어느 선비 못지않게 이렇게 하셨다. 바로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열, 사교육열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자식 두려고 하기 싫은 공부하라, 이리저리 부모의 생각으로 자식을 끌고 나가는 그런 삶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지만은 자식이 감동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기만 하면, 자식에게 본만 보일 수가 있다면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가 있다. 형제들과 아주 우애가 좋았어요. 8살 때 이미 위에 형님이 뭐 연장을 만지다가 피가 났어요. 엉엉 울어요. 옆에서 어머니가 예, 형은 안 우는데 네가 왜 우느냐? 형은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아픈데도 울지도 못하니 얼마나 형님이 더 힘드시겠습니까? 하고 우는 이것이 바로 할반지통, 부모로부터 같이 타고나서 형님이 아플 땐 내가 아픈 마음, 이것이 형제의 최고 경지라고 합니다. 형제의 우위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인간관계가 풍부해야지 되는 거, 삶이 풍족해지는데 이 종적인 인간관계는 아무리 잘해봐야 10명 안팎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손자, 또 뭐 용케 또 효도하고 조부모도 섬기고 해서 요 직선만 하면은 10명 안팎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지집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바로 이 횡적인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횡적인 관계가 넓어가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옆가지가 형제가 아닙니다. 퇴계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간에 멀어질 수가 있다. 왜? 처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집꼭지가, 지주머니가 생기기 때문에 멀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바로 새로 들어온 부인, 며느리, 손주 며느리를 지극정성으로 감싼 거하고도 맥이 닿습니다. 바로 들어온 여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퇴계 선생은 7달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해서 삼촌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삼촌은 송제 이우공이라고 해서 차관급 벼슬까지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벼슬 간간히 고향에 오셔가지고 당신 아들뿐만 아니라 조카들을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는데, 특히 퇴계 선생이 제일 좋아한 청량산에 제일 먼저 간 게 삼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가고 맨 마지막 가신 게 60대 중반에 가셨는데, 60대 중반에 퇴계가 14살 때 50년 전에 갔던 첫 번째 때 삼촌을 그리워하면서 유시삼복 최행유라, 삼촌께서 남기신 시를 3번 읊조리니까 눈물이 옆으로 흐른다. 눈물이 왜 옆으로 흐릅니까? 밑으로 흐르지. 저건 바로 눈물을 훔친 겁니다. 60대 중반, 특히 퇴계는 70을 사셨고 60대 중반이면 조선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때 그걸 따라갔던 손자들이나 나이 어린 제자들이 볼 때 하늘 같은 스승이 눈물을 흘려. 그것도 코 올리기 때 모시고 갔던 그 옛날에 삼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버릇없는 요즘 애들처럼 할아버지 뭐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이고 저 우리 큰 스승이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그 다음에 얘들아 여배 탄연 지하감이다. 너희들도 탄연 훗날 지하감 나의 지금의 이 감회를 알리라. 너도 나중에 어른 되면 이거는 어른 되면 저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속된 표현으로 써서 좀 죄송하지만 깨구리 돼도 올챙이 시절을 알라는 유식한 말로 하면 이리관지 한결같이 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 갔을 땐 이것만 하고 저 자리 갔을 땐 저것만 하고 젊을 때는 요렇게 하고 그때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입니다. 21살에 결혼하셔서 두 번 결혼하셨는데 두 번 다 불후하셨는데 먼저 초치부인 21살 때 맞이한 김혜허 씨는 6년 동안 사시면서 아이 둘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공부 열심히 하던 기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정을 좀 충분히 못 나셨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진면목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30살에 맞이한 제7부인 안동건 씨와의 관계입니다. 이분은 아주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세상에 별별 해프닝을 저질러서 퇴계 선생은 아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뭐 버전이 많아요. 가장 성스러운 제사상에 가장 먹음직스러운 배를 챙기다가 웃동소들한테 걸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퇴계 선생이 아이고 또 터졌구나 해서 들어가서 형수들한테 제가 타일리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왜 그랬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 드시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서부터는 내게 얘기를 미리 하시오. 또 요 밤 대추를 또 입에 홀랑 넣었다가 걸려가지고 또 곤혹을 치렀다는 버전도 있어요. 또 흰 도포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터져가지고 꾸며달라고 하니까 뻘건 천에 뻘건 실로 꾸며줬다고 하는 일화 등등 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입으로 통해 오기 때문에 팩트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달하려는 우리 백성의 뜻이 뚜렷한 게 두 개가 흐르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퇴계 선생이 둘째 부인은 아주 온전치 못했다. 그리고 하나는 퇴계 선생은 이 온전치 못한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보듬었다. 퇴계 선생은 왜 이랬을까요? 어디 판단 기준이 그 부분에 가가지고 나사가 좀 풀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퇴계 선생이야말로 배우신 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퇴계 선생의 학문 유학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무라일체. 나와 모든 상대방은 다 한 덩어리다. 이분들은 사람만 존중한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나무도 꺾지 않고 풀도 밟지 않는 것을 신명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럴진데 가장 가까운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배우자가 누굽니까? 똑똑한 배우자는 그냥 놔둬도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괜히 간섭하면 당신이 똑똑해. 챙겨야 될 배우자는 조금 부족한 배우자입니다. 퇴계 선생은 부족한 배우자있기에 챙겼습니다. 그럼 퇴계 선생이 뭐 어릴 때 집안에서 결혼시켜준 것도 아니고 30살 자기 판단 가지고 맞이할 때 어째 이런 부인을 맞이했을까? 속아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멀쩡한 분이 와서 뭐 어디 띵 부딪혀 갖고 저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알고도 맞이했어요. 왜 그랬느냐? 퇴계 선생 둘째 부인 가문은 아주 명문가였어요. 안동의 가일마을이라고 대단한 마을이에요. 퇴계 선생 젊은 시절은 선비가 계속 피해를 입는 그런 사화가 연속되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 집은 두 차례 사화를 만났는데 특히 두 번째 사화 때 이 둘째 부인이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때 작은 아버지가 사약을 받고 아버지는 퇴계 선생 계신 예안 쪽에 귀향을 오시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종이 됐어요. 그걸 보고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쯤 흘러서 이제 관연한 딸이 여자가 됐어요. 귀양살이 10년 하고 있는 친정아버지는 귀양살이 10년보다도 딸 혼사 문제를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보자내지 요새 같은 무슨 독신 여성이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보내자니 이런 딸아이가 어디 집에 어떻게 가서 구박을 받을지 궁리궁리 하다가 이 예한 고을에 상처한 지 3년 되는 퇴계,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갖고 안 떨어지는 걸음을 뛰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가 본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도 알지 않는가? 우리 집, 그리고 내 시원찮은 딸이 있는데 어떡하겠는가? 저는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아마 대부분이 다 그랬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상대방 얘기할 때 이 앞면만 보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 형편만 보는데 반해서 퇴계 선생은 그 뒷면을 보는 거예요. 저 형분의 입장이 뭐고, 내가 거절하면 저분의 따님은 어떻게 될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기별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참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을 때 퇴계 선생이 그런 경지까지 하셔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경을 당대에도 또 지금도 아는 순간에 존경받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찮은 것 같고 부부간에 다투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퇴계 선생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부관계를 아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만년에 손자가 장가 갔을 때 손자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일련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는 부부를 서로 대할 때 서로 손님 대하듯이 상경, 여빈, 서로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부부간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지내다 보면 업신여기고 얕보고 하다 보면 못할 짓이 없고 못할 말이 없게 된다. 그러면 부부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가깝지만은 조심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할 것 같으면은 그리움이 싹트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백년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를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생활입니다. 이건 둘로 나눠서 엄격한 자기관리와 따뜻한 대인관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엄격한 자기관리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검소한 삶입니다. 검소한 삶을 또 가장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하는 의식주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털옷을 20년 동안 입으셨어요. 61살에 손자에게 얘야 내가 털옷을 20년 동안 입었더니 털이 다 빠져서 올겨울은 나이가 어렵구나. 내가 목화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너 있는 그 시장에 목화시설 좀 알아갖고 좀 알려다오. 퇴계 선생은 3가지 반찬, 그것도 무나물, 가지나물, 미역무침. 노인이 되면은 영양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더 해드리려고 그러면 이것도 백성이 먹는 것보다는 낫다. 바로 그 지도력의 원천은 아랫사람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게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도산서원에 오시면은 바로 다른 서원하고 달리 모셔진 분이 살아생전에 살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그 도산서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산서당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 60대 10년간 계셨는데, 이때가 퇴계 선생이 제일 높은 자리에 또 경제적으로도 제일 넉넉할 때 요 방문이 열어보시면 그야말로 이불 하나 깔고 더 이상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림이 궁색하지 않았는데도 검소한 삶을 살아가셨을까? 바로 검소해야만 청렴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청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일 잘하는 거, 학덕 높은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청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청렴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다. 일 잘하고 사람 좋다는 것은 알기가 쉽지 않고 또 주관적으로 엇갈릴 수가 있지만은, 청렴과 부패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 이 청렴을 가장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기관장 할 때입니다. 퇴계 선생은 기관장을 딱 2번 하셨어요. 48살에 단양 군수를 하시다가 형님이 직속상관이 충청도 도지사로 왔어요. 관찰사로.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 중령 넘어 경상도 땅 풍기군수로 오실 때 이삿짐이 바로 3개뿐이었어요. 책 상자 2개, 옷보따리 하나, 단양에서 채취한 수석 2개였습니다. 그리고 풍기군수를 물러나실 때는 담아온 책 상자도 반납을 하셨습니다. 퇴계 선생은 물론 청백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선이 그 허약한 나라가 500년이나 지속을 한 것은, 또 망한 것은 바로 청렴에서 마지막에 부패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 500년 동안 350년 동안 청백리가 선정이 되고, 그 청백리는 중하위직이 아닙니다. 최고 가는 지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청백리를 골랐어요. 황희정성, 맹사성 정성, 퇴계 선생, 서해 유성영 선생, 청원 김상은, 오리 이원익, 백사 이향복, 조선의 명재상이라는 분들은 모두가 다 청백리입니다. 저런 분들을 향해서 중하위직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힘들지만은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영조 때까지 청백리가 선정되고 정조 이후에 논란이 많아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돌아가시고, 순조, 철종, 고종 완전히 썩어 빠진 탐관오리가, 조선은 바로 외세가 엎드려도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밀란, 홍경래난, 진주밀란, 동학난이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라도 싹 쓸고 전주 함락하고, 바로 공주 함락 일보 직전 우금치에서 패전을 했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나라에서 도저히 진압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청나라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했어요. 청나라에서 움직이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있어요. 같이 와가지고 둘이 맞짱 뜨면서 바로 일본군이 우리 동학난을 싹쓸이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조선왕조는 벌써 그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청렴, 이것이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퇴계 선생은 솔선수범을 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세금을 제일 먼저 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퇴계 선생 세금 내기 전에 뵈면은 별 면목이 없다고 세금 내로 뛰어가는, 이런 것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그 당시 예안 고을에 있는 곽황이라는 고을 원님이 기록을 했어요. 거짓말 기록했겠습니까? 벼슬을 거듭 사양했고 제자들에게도 낮추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도 감동적입니다. 국가 공동체에 부담을 안 주려고 국가의 예장을 사양하라. 자손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장례 음식 중에서 고급 장례 음식, 유밀가, 이거 고급 한가입니다. 이것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돌아가신 무덤 앞에 비석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언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관리보다도 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냥 해도 되는데, 퇴계 선생은 정말 인간을 존중했어요. 어떤 약자에도. 우선 그 당시에 여인, 특히 집안 여인들은 바깥 어른들이 사랑해서 뭐 어떻게도 다 용인되던 시절에 퇴계 선생은 맏며느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듬었던지 맏며느리께서 훗날 돌아가실 때 나를 시아버지 묘소, 이게 시아버지 묘소 올라가는 층계입니다. 시아버지 묘소 아래 묻어달라. 내가 시아버지한테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아낌을 받았는데 내가 효도를 다 못했다. 보답을 다 못했으니 죽어서 영원히 모시고 싶다. 밖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 명망 있는 분들이라도 집에 가서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는 현직도 좀 바빠도 퇴계 선생 묘소에 좀 참배 좀 하고 내려 좀 올라가다가 요 맏며느리 묘소의 유래를 좀 알았으면 좀 미리미리 좀 우리 가족들한테 좀 잘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가 그 당시 신분 사회에서 종, 특히 지배종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매매 대상, 상속 대상인데 퇴계 선생은 얼마나 종을 챙겼느냐 하면은 퇴계 선생이 은퇴해서 안동에 계실 때 집 안동에 있는 하녀 학덕이가 애를 낳아서 저 집 풍부하다 하는 전갈이 서울에 전달이 됐어요. 마침 손자 내외는 연년생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저 집 부족한 거예요. 잘 됐다 해가지고 학덕이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는 퇴계 선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얘를 데려갈 것 같으면 이 어미를 데려갈 것 같으면 아이는 여기 떨어져서 죽는다. 우리 선배들이 늘 옆에다 두고 있는 책에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자와 그 친구 여적염이라는 사람이 공주한 책인데 근사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남의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 살리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고 돼 있지 않느냐. 누가 모르겠느냐. 누가 선비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더 인간적인 말씀이 이어져요. 야, 짐승도 지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종이라도 그 지 자식 죽는 거 뻔히 알고 여기다 남겨두고 너무 자식 주인 자식 살리려고 한양으로 올라갈 때 그 학덕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이게 바로 요즘이 아니고 그 신문사회가 엄격하던 그 시절에 또 그냥 인심 써가지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데려가면 금쪽 같은 맏증손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퇴계 선생은 그런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고 9시 뉴스도 없던 그 시절에 감동에 귀에서 입으로 입에서 귀로 조선 팔도를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퇴계 선생은 한 번도 화인을 꾸짖고 욕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바로 퇴계 선생이 바로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계 선생 조부, 그분은 바로 아들들이 종을 나무랄 때, 야, 너희들이라고 매번 잘할 수 있느냐? 모르면 타일 내야지 그렇게 야단치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부 집안 내력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엔 대장정이 배순을 제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대장정이는 그 당시에 아주 천민입니다. 이 대장정이가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 하실 때 소도서원에서 공부 가르칠 때 공부하고 싶어서 듣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여기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7개월 동안 선생이 계실 때 공부하다가 선생이 리타이어 하신 이후에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퇴계 선생 철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20년쯤 지나서 퇴계 선생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철동상 앞에서 퇴계 선생을 3년상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모 돌아가셨을 때 노년에 임금 돌아가실 때도 3년상을 치릅니다. 이런 사람이 사대부 중에서 없어요. 이야, 소문 알리니까 나라에서 정력하게 내려집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거 충신 백성 배순지려라고. 조선에 그 많은 이 무리의 사람들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는데 이 배순이만 이런 극치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1549년 어느 날 이 자리에 퇴계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냐? 그 공부가 출세하는 공부가 아니고 돈벌이하는 공부가 아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듣고 자습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그렇게 3년상이라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퇴계 선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앉았다가 뭐라고? 대장쟁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데리고 나가면서 주먹질을 하거나 몽둥이 찜질을 했을 거예요.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하찮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도 망가지고 여기도 한마는 저주만 받는 삶을, 이게 16세기만 그런 게 아니고 21세기 저와 우리 모두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 자리에서 자녀를 향해서 아랫사람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우리가 퇴계 선생같이 전도를 열어주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내 마음에 좌우돼 가지고 이리저리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계 선생 그 묘소에 유언과 달리 비석이 세워집니다. 비석이 근데 좀 키가 적죠. 그만큼 타협이 된 거죠. 비석 세우지 말라는 퇴계 선생의 뜻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누구 비석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석이 세워지면서 적게 비석이 세워지는데, 특히 비석을 세우면서 비문을 남한테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비문을 누가 쓰게 되냐 하면 바로 고봉 기대등 선생이 씁니다. 근데 이분이 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례적입니다. 이분은 퇴계 선생님보다 26살이나 아래예요. 이 중간에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제자로서 선생님 가르침 주십시오 한 분이 아니고 바로 퇴계 선생 58세, 그분 32살 때 논변을 걸어왔습니다. 논변도 다른 것이 아니고 퇴계 선생이 가장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기 사단 칠정론을 논변을 걸어왔어요. 마치 당대 조선의 최고가는 그 학자에게 논변을 걸어 32살 된 분이 걸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가는 인물 잘생긴 탤런트, 그전엔 장동건이라다가 지금은 누구라 그러더라? 뭐 그런 인류 잘생긴 송중기 보고 당신 얼굴이 그게 뭐야? 하고 얘기하면 송중기 참을 수 있겠어요? 얼굴 하나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송중기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당신 얼굴이 그게 뭐야 하면 죄송하다 그래야지. 한 번도 저는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은 또 주름까지 이렇게 지니까는 당연히 아이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데, 퇴계 선생한테 바로 그렇게 논변을 걸어왔다는 것은 바로 내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8년 동안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리고 고봉은 퇴계 선생을 붙잡으려는 선조 임금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공자와 퇴계를 비교해도 누구를 앞세울지 뒤세울지 모른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선 예수님하고 김수환 주경 한 10년 전에 비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퇴계 선생은 붙잡는 임금한테 아이고 저는 물러나야 됩니다 하니까 정말 가야 됩니까? 그럼 누구 사람 좀 추천해 주시오 하니까 바로 영남 지역 그 근방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추천해요. 바로 고봉을 추천합니다. 어째서 이분은 그렇게 12논변 갖고 시작했는지 저렇게 가까워졌을까요? 딱 하나만 얘기하려면 첫 번째 들이대는 편지에 대해서 퇴계 선생이 답장을 이렇게 하세요. A4 용 중에 3분의 2는 내가 안 그래도 공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좀 내가 안 그래도 미심쩍었는데 공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좀 다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8살에 퇴계가 32살에 고봉한테.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 정도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해가 못 되니까 다음 편지 때 좀 가르침을 주옵소서. 이 돈수, 재배, 그리고 편지가 갑니다. 어땠겠어요? 훌륭한 학자라고는 알았지만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만리장성을 그 다음에 써요. 거기서 또 만리장성을 해요. 두 번째 편지가 제일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학문도 발전해 가면서 마지막에 타협은 안 됐어요. 주기설이 조선 말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분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도 퇴계 가문과 고봉 가문은 1년에도 몇 차례 만나는 아주 찰떡궁합 가문이 됐어요. 제가 3년 반 전에 죄송합니다만 조선 부총리 후임으로 바로 고봉 선생 모신 월봉서원 원장으로 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조선 부총리 한시를 줄줄줄 지으시고 글씨 쓰시면 왕의 집 필체입니다. 이런 분 후임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리 비워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3번이건 5번이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어째 이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500년 전에 두 선생 간의 관계, 특히 그 안에서도 첫 번째 편지에 대한 퇴계의 답.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마음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당신 송중기 보고 얼굴 그게 뭐야 하는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얘기야 우리가 거의 듣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의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좀 참을 것 같으면은 바로 퇴계와 고봉처럼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정말 값어치 있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내학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거 아니냐. 찾아오는 선비수련생들에게 퇴계선생 관련되는 현장을 안내를 합니다. 요게 이제 검소한 퇴계선생의 모습이라면 요건 살아있는 퇴계 16대 종손이 손자 같은 사람들한테도 1시간 동안 꿇어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퇴계선생 얘기는 한 톨도 안 합니다. 조상자랑 집안자랑을 비칠까 봐. 그리고 실제 퇴계선생 사당 옛날엔 엄선된 사리만이면은 갈 수 없는 곳에 선비수련생들은 이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를 배우고 했더라도 들었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실천 다짐 시간이 있어야 자기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련은 저 같은 사람 강의도 있습니다만 현장 실천 이 특수한 이유 때문에 수련생들이 나가서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거 신입사원은 생전집에 전화 먼저 하다가 부모님 매일 앞으로 전화해야 되겠다. 그 전화를 실천을 하니까 3일째 되는 날은 부모님이 너 회사에 무슨 일 생겼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저희 2002년도에 여름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200여 명 다녀갔는데 5년 후에는 2천여 명, 10년 후에는 2만여 명으로 5년마다 10배씩이 늘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에서 2011년도 수련 시작해서 10년째 되는 해 원사를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땅은 문중에서 되고 건축비를 국고와 지방비가 반반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제2원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게 바로 5년 전에 마련된 원사고 요게 금년에 마련된 원사입니다. 수용 능력도 늘어났습니다.
오시지 않는 분에게 그러면 퇴계 선생의 삶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3년 반 전에 퇴계 선생의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들을 엮어가지고 퇴계 선생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고 며느리 어떻게 대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고 또 퇴계가 하찮은 사람도 어떻게 잘 보듬었는지 하는 내용으로 퇴계천이라는 책을 냈더니 책이 여러 차례 인쇄가 되고 만화책으로도 그려졌습니다. 이게 3년 반 전의 얘기고요. 작년 말에는 선비처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건 반대로 요즘 제가 매달 언론에 기고 요청해서 기고를 하는데 제가 뭘 기고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해괴망측한 일들, 선비가 살던 그 시절에 없던 일들, 왜 선비처럼 안 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으로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출판사에서 알고 자기들 부담으로 출판하겠다고 그러면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줬어요. 또 저자 강연에도 주선을 해줬어요. 이게 바로 10여 개 신문 중에서 대표적인 신문 몇 군데 난 책 얘기입니다. 이게 저자 강연의 얘기입니다. 이제 일부를 마칩니다. 9년째 제가 도산에 있으면서 퇴계 선생의 이 삶을 세상에 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퇴계 선생 이 계기가 됐습니다만 이 선비정신이 21세기에 왜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사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선비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년 전에 75%의 중요하다는 일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제 눈에 다가온 것은 나이든 연세 드신 분이 세대별로 제일 높은 게 아니고 40대가 제일 높아요. 아마 40대가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에 좀 더 정의로웠으면 좀 더 공평했으면 하는 것이 선비정신으로 닿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비는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의 인격을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격자가 저렇게 다가오는데. 다시 말하면 성기, 먼저 자기를 완성한 다음에 성물, 다른 상대방을 바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대동사회, 도덕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도 요새 선비정신을 부쩍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몇 가지 들은 것만 소개하면 우선 우리나라 엘리트, 특히 과학 엘리트 카이스트가 3년째 지금 30년 후에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가량 됩니다. 이 책 지난주에 나온 2017년도 내년판에 보면은 맨 앞에 이 책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선비정신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판에는 지금 대한민국 바로 선비정신이 필요합니다. 김진현 씨도 장대환 회장도 또 이마누엘 페스토라 씨도 선비 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간 오지에 안동에서 한 80여 떨어져 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회 수련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21세기에 국민도 지도층도 우리 수련생도 선비 정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선비 정신이 오늘날에도 아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간의 속성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좋은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내가 하고 싶고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남한테 시키고 싶어요. 두 번째, 세상에 대한 평판 잣대가 안 바뀌었어요. 좋은 것을 내가 하고 힘든 걸 남한테 시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직속 상관이든
어르신 학식이 높은 사람이든 우리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선생님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비들이 사랑한 것처럼 후락을 해야 돼요. 근심, 걱정, 굳은 일 다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뭐 층이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것 다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죠?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 선비들이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익되지만 나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나만 똑똑한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친구, 내 후배 다 똑똑해요. 안 좋았었어요. 두 번째, 나만 양심적이고 애들 다 저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정도의 착한 본성이 있어요. 인생 예술이 길다고 할 때는 인생 짧지만은 선우후락 하기엔 충분히 인생은 깁니다. 우리가 실속 차리고 얼마 있다가 이 세상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비정신이 현대 문명, 우리가 만개하고 있는 현대 문명을 혁명적으로 우리가 선비정신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축이 뭘까요?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사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 이 두 축은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장미도 가시가 있듯이 이 현대 문명의 두 가지 축이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서구 사회는 시민혁명 등을 거치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분들은 상호 존중의 문화, 에티켓 만들었어요. 우리는 민주화 역사가 짧으면서 자기 것만 주장할 줄 알지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없는 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캐내기만 하면 돼요. 선비정신, 바로 나와 모든 상대가 다 하나다. 자연히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내가 다가가려고 겸손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추구하다 보면 능력은 뛰는 거예요. 능력은 뛰다 보면 능력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갈려요. 특히 지구촌 울타리에서 경쟁 범위가 넓어지면은 승패자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디지털 디바이드로 더 벌어집니다. 승자는 살만 나지만 패자는 죽고 싶습니다. 판이 깨졌으면 하는 바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역사가 긴 선진국은 이랬을 때 승자가 제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통큰 기부를 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 재원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련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선비정신, 내가 밥을 먹으면 남은 죽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다는 이런 동고동락의 선비정신이 우리 밑바탕에 깔릴 것 같으면 우리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내고 하는 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화목한 사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런 선비 정신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바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갈구하는 최대의 가치, 행복과 지속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얻을 수가 있다.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선 현재의 우리 삶과 과거의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르신들 금방 아실 수가 있다. 현재 우리는 풍요롭게 살지만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 제일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행복 지수는 후진국 수준이고 자살률은 OECD 11번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1년째. 이혼율도 높고. 그런 반면에 과거에 우리는 가난했지만은 겸손과 배려의 삶을 살면서 가정은 화목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안정적이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은 풍요로우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화목하고 예의 바른 이런 안정된 사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배려의 선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결국은 교육의 차이입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자라면서 돌지나면은 어머니 품에서 할머니한테 옵니다. 무릎교육, 밥상머리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일일이 먹여주고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혼자고 거들러야 될 아이들은 적으면 일개 분대고 많으면 일개 소대까지도 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방법을 익히고 형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형들이 이뻐서 가르쳐주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지식 공부 1등하라 경쟁만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식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취업난 시대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요거만 시키고 이걸 전혀 안 시키는 데서 저희 몸값만 생각하지 남과 더불어가는 지혜를 못 배우기 때문에 타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친구들하고 누구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는 요 시간 조금 띄어내 가지고 요거 시키는 거예요. 요 10시간 중에서 10분만 띄어내서 무릎교육, 밥상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은 바로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왜? 지식 공부가 몸값 올리는 거고 인성 공부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지속 발전에 선비 정신이 기여한다. 지금 우리는 성장세가 극히 둔화되고 있어요. 자본, 자원, 인력 다 풍부한데 왜 그럴까요? 그거를 버무리는 솜씨,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자본, 신뢰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구석구석마다 다퉈요. 말만 저렇게 하고. 선진국은 플러스 요인이에요. 제가 2년 전에 OECD 13나라의 사회적인 자본 비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만 마이너스 40%고 나머지 12나라는 전부 플러스예요. 저는 딱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주 최부자의 비결인데 옛날 부자 3대 가기 어려울 때 12대 만석 같습니다. 어째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경주 최부자의 6가지 가훈입니다. 3가지는 자기 절제고 또 3가지는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절제 한번 3가지 볼까요? 만석 이상 하지 않고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시집 온 지 3년 동안은 문명옷만 입혀라. 상대 배려 3가지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애라. 흉년에 땅 사지 마라. 헐값에. 또 여간 없고 식당 없을 때 부잣집에 오는 과객 이걸 후대해야 된다. 바로 선비 갑부, 이게 퇴계항맥입니다. 바로 영석경영, 존경받는 가문이 이룩된 그 비결은 바로 절제와 배려,
선비 정신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선비 정신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나? 첫째, 양반과 선비하고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반은 양손이 오른손 왼손이듯이 양반은 문반과 무반, 다시 말해서 현직 벼슬 아치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자손까지도 다 포함이 됐어요. 사람이 많아져요. 신분 계층이 되면은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대먹지 못한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변사또도 양반이었어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도 거의 대부분이 다 양반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배워서 안 됩니다. 선비는 누군가? 바로 양반 4대부 중에서 벼슬 유무를 떠나가지고 두 가지로 걸렀어요. 첫째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덕이 있어야 돼요. 또 있으면 안 돼요.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의리, 범죄를. 바로 옳고 예의 바르게. 이런 선비 정신을 우리가 왜 그렇게 오해를 했나? 일본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식민사관으로 세뇌를 시켰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문화 야만국이고 우리가 문화 선진국의 시대를 19세기 초반까지 유지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무력을 앞세운 제국주의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배워가지고 침탈을 해서 마치 저 행랑채에서 안채를 겁탈해가지고 안채 어떻다고 하겠어요? 형편없는 나라고 형편없는 지도자라고 폄하를 해야지 자기들의 정당성을 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민지교를 쓰다가 결정적인 게 1919년 기미 만세운동 직후에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그런 무단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백성들은 흰옷 입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파리에서는 민족 자결주의가 부르짖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야근수, 바로 문화정책이라는 걸 쓰면서 조선 각급 학교에 교육 시책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조선의 훌륭한 혼을, 정신을 가르치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의 조상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해라. 사대주의자, 당파싸움만 일삼은 사람, 그냥 힘만 좀 있으면 못 살게 그러고 가렴 주고 한 사람들, 이렇게 씹은 토대 위에 일본의 장점을 심어주라. 아편보다 더한 식민지 사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땐 그렇다 치고 벌써 이 광복된 지가 7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광복 이후에도 그렇게 된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서구화가 곧 문명화 길이다. 물질이 중요하지 정신 그게 뭐 반맥이죠. 이런 사이에 선비 정신은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시 우리는 어려운 삶, 이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여성 강력 범죄가 지난 10여 년 동안에 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이제 21세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선비 정신이 더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례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 김용총재, 바로 이분은 선비 정신으로 선비 교육받고 저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분은요, 최근에 5년 임기 몇 달 앞두고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10년 하시게 됐어요. 한 번도,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어플라이 한 게 아니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오셔갖고 다시 또 연임이 됐어요. 2번이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의사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없죠. 그렇지만은 봉사와 헌신을 너무 일관되게 해가지고 그 주의는 물론이고
미국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짐, 용, 킴 이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모셔갔어요. 전문성 알고 말이지 아랫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저 사람은 밑에 사람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세계은행 취지에 맞게 어려운 나라들을 잘 보듬을 거다. 그 기대에 충분히 미투해가지고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어째서 이분은 의사면서 하겠다고 취직하고 돈 벌고 빌딩 살려고 하는 그런 의사의 일반적인 길을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가 되면서도 짬짬이 봉사와 헌신해서 세계인을 감동시켰을까요? 바로 이분은 어머니의 가정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로부터 퇴계처럼 선비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 전옥승 여사 세계적인 퇴계학자는 퇴계학을 공부하면서 퇴계학이 공리공담이 아니고 인간 존중의 학문이다. 그래 그거를 70평생 실천을 하셨다. 종한테까지도. 너무나 존경스러워 공부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고 아이도 그 길로 같이 갔던 거예요. 퇴계가 인간 존중을 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도 그 코울릭의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다 들으면서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서 8살, 9살짜리가 알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그래? 그랬구나. 너 거기 그때 뭐는 없었니? 그게 있었으면 네가 그때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 엄마. 이거 모르고 그런 거 괜찮아. 앞으로 꼭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돼. 이런 대화가 15살, 20살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학을 왜 공부하느냐.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돈 벌려고 그러니까는 또 돈 벌려고 치과 의사 뭐 합니까? 산부인과 의사 뭐 합니까? 다른 의사는 바보야? 의사만 돈벌이 폭리 취하게 질 바보가 어디 있어?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온갖 재주를 다 피워. 돈. 왜 살아가느냐? 궁극적으로 한 번 바가지 씌우고 100번, 1000번 바가지 써요. 바가지만 쓰겠습니까? 농약 먹고 횟가루 먹을 것 같으면 죽이기 경쟁이지. 바로 김용총재 어머니 전옥승 여사는 퇴계학을 공부하면서 진정으로 퇴계가 추구하는 가치 존경하면서 당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아들 바로 어머니를 보면서 의학을 공부하는 목적을 당연히 돈 버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좋은 병원에 가고 뭐 맞춰서 갈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나래도 그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옆에 사람이 감동하니까 그런 대열에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장선 나는 가장 자연히 겸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16세기 한국에서만 존경받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도 선비정신은 통용된다. 우리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지금 몇 년째 헤매고 있어요. 차이를 알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제력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게 정신문화의 차이예요. 우리가 선진국 공항에 내려서 들어갈 때하고 우리 공항, 선진국의 공원에 갔을 때하고 우리 공원에 갔을 때하고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이거 메꾸지 않으면 우리 프리미엄 붙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는 아주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거에는 우리 선비정신이 저 사람들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저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2가지의 솔선수범한 것뿐이에요. 전쟁 나면 앞장서고 통큰 기부했어요. 이것이 국민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국민 국가로 똘똘 뭉쳐가지고 넘치는 힘을 바깥에 어떻게 발산했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노예시장, 인도 가서 중국 가서 아편 안 사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 선비정신 매사에 선우후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퇴계 선생, 뭐 이런 사회적인 약자까지 이렇게 챙길 필요가 뭐 있어요? 최부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의병, 여기에 그야말로 대단한 우리 자랑의, 우리 국가의,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극치입니다. 의병은요, 의병장이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의병장이 누구냐면 무장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역마다 최고 존경받는 선비예요. 왜 그분에 따라 나갔을까요? 평소에 선우라 그러면서 절은 하고 일장부식군 종들까지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자고 할 때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의병장 입장에서는 전쟁에 정규군에 가가지고 앞장선 정도 외국의 왕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큰 부담인 게, 우선 첫째, 병력을 자기가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장비도 자기가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군량비도 자기가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도층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일개 지역에서 바로 주력 부대를 형성해서 국토를 방해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 관군이 막 수도 없이 쫓겨나갈 때 바다에서 충무공, 육지에서 의병이 없었으면 중국 원군 찔끔찔끔 오기 전에 벌써 망했습니다. 바로 우리 의병,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참 가치를 알아야지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가 먼저 저를 무시한 다음에 남이 무시한다고 맹자에 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는 무력, 영국이 해가 지지 않았어요. 20세기 자본주의 시대는 돈, 미국이 주도했어요. 21세기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젠 문화가 돈이 되고 매력이 힘이 돼요. 누가 주도할까요? 저는 모르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잘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한류가 등장한 이 연유를 알아야 돼요. 한류, K-팝, K-드라마, 이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여자들, 뭐 서양 청소년들이 닭갈비 먹으러 오고 음반도 사재껴요. 왜 그래요? 필름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죠. 영화배우 잘생겨서? 영화배우가 잘생기면 한 두서너 번은 보겠지만은 지금 대장금은 중동 어느 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벌써 50번 넘어서 100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콘텐츠가, 우리는 뭐 그렇겠지 뭐 하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에 돈 안 생기고 출세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데 평생을 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콘텐츠 가지고 우리가 한류 붐을 일으켰는데, 이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가 일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바람직한 한류의 발전 방향은 이제 세계 지성인 리더들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때문에 막 저녁 시간을 비워놓고 비행기 시간을 조정해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 이젠 뭐 오바마가 아니고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가 한류 때문에 바싹 코앞에 머물도록 해야 돼. 이러려면 이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거 보려고 앉겠습니까? 무슨 끌어안는 걸 보고 앉겠습니까? 바로 리더는 바로 리더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 퇴계 선생이 자기 희생하고 남을 배려했고, 세종대왕이 흉년이 들었을 때 1년 반 동안 경복궁에 움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온갖 이제 관리들이 못하게 말리지만은, 바로 이런 자기 희생, 남을 배려하는 이것이 우리 한류에 담길 때 우리 국가 브랜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스카운트 코리아에서 프리미엄 코리아로 되리라고 봅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하려면은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에게 날개가 돋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지도층의 실천 방안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수신 제가의 순서로서 수신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공자님 말씀을 소개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숙이 아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지, 우리 집사람은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바보가 나중에 도산 갔다 와 보니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지가 제일 소중하게 사는 걸 제가 지금 알았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대해줘야 돼요. 제가에서는 짐승이 못하는 효도와 우애, 또 짐승이 못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존중, 이것이 아주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 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 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후후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길은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조선시대 때 유명한 정승 이태자, 이분은 500년 명문가입니다. 이분의 고조 할아버지는 백사 이향복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육대손은 한말에 나라가 망할 때 만석의 재산을 전부 조국에 바친 이회영, 이시영, 그 두 분 형제가 육대손입니다. 500년 명문가를 이어간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이신교지자, 몸으로 가리키면 모두가 따라해요. 이연교지자, 말로 가리키면 모두가 송사 재판권 다 대든다. 청렴, 공사구분, 익은 벼가 국에 쓰듯이 연세가 드시고 원로가 되실수록 겸손과 배려, 인간을 바꾸는 것은 명령이나 억압 지시가 아니고 어진 마음 가지고 올바른 행동으로 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인간은 울먹거리고 감동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퇴계 선생의 고경 중마방에 담겨져 있는 선생의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경, 옛 거울, 이건 바로 성현들의 말씀이 담긴 좋은 글입니다. 중마, 이 닦고 또 닦아 반짝반짝 빛내는 방법입니다. 거울을 반짝반짝 닦아서 마음에 잘 비추듯이 옛 성현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되새겨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자 하는 책에 붙인 시입니다. 이 고경중마봉이란 퇴계 선생의 저술, 대표적인 저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시인데, 고경구매몰, 옛 거울, 성현의 말씀이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 중마미이강, 자꾸 거듭 닦아도 이 반짝반짝 빛나기가 쉽지 않네. 본명상불매, 본래 아주 밝은 것이 아직 어둡지 않고 왕철유유방, 옛 성현의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아직 남아 있어. 인생 문오소, 사람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구분이 없어. 차사 귀자강.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네. 위공 95, 춘추 시대에 위나라의 무공은 95세까지 사시면서도 어깨 존규강, 아주 좋은 글이다, 저건 내가 실천해야겠다 하는 좋은 글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존을 했네. 바로 이런 점에서 옛날 춘추시대의 95는 요즘 한 120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청년 중에 청년입니다. 바로 좋으신 성현의 좋은 말씀을 계속 다듬고 담는 이런 삶을 사실 것 같으면 정말 값진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오기 직전에 그 식구를 좀 부탁해서 마지막에 달았습니다. 제 준비된 얘기는 겨우 이것뿐입니다. 질문 좀.